안녕하세요. 39세 여성입니다.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가 이 나이에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굳이 겪어도 되는 건지 혼자 한탄을 할 때가 많아요. 결혼한 여자라면 시댁과 남편 사이에서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 겪는 평범한 일이 아닌 왜 나만 이런 유난스러운 일을 겪어야 하나 짜증나더라고요. 저와 남편 사이에 있었던 일로 이제 저 혼자만 끙끙 앓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우리 남편과 시댁이 얼마나 유별난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친정엄마와 단둘이 살다가 1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어요. 친정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원래 형편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매일 알바를 해왔는데요. 근데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됐고 전 더욱 독하게 마음먹으며 일하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는 가정부로 일했어요. 제가 지금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도 늦은 나이까지 가정부로 일을 하셨고요.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아무래도 엄마 혼자 작은 집에 남아서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자기 신경 쓰지 말고 시집 가고 싶으면 마음 편하게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남편과 결혼했는데요. 그렇게 저와 결혼한 남편은 20대 후반부터 가게를 운영한 자영업자예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본인 사업을 꾸리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라서 남들이 대학 갈 때 본인은 바로 일하게 됐다고 해요. 열심히 여기저기 가게에서 알바를 하다가 남들은 몇 번 망한 뒤 성공한다고 하는 사업을 남편은 운이 좋게도 첫 가게가 바로 성공하여 가게 3개까지 늘릴 수 있었어요. 그런 남편의 가족은 시어머님, 시누이가 전부예요. 시아버님은 암으로 돌아간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님과 아가씨를 책임지고 있었고요.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가게 수입은 나쁜 편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 가게 운영이 바짝 잘 되는 것 같아서 매장을 늘린 거였는데 저와 결혼할 무렵부터 가게의 사정이 좋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 준비하면서 엄청 싸웠어요. 당신 나한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할 때 돈 많이 모아놨다고 결혼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요즘 가게 사정 안 좋다며. 가게 사정 안 좋은 거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그래? 아니면 내 동생이? 누가 얘기했는지가 중요해? 어제 당신 보려고 가게 갔는데 없어서 매장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당신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고 말하면서 요즘 가게 사정 안 좋은데 사장인 당신은 매장 도울 생각 전혀 안 한다더라. 가게 지금 적자라며. 대출금도 매달 나가는데 당신은 오히려 대출금 내야 할 돈으로 매일 탱자탱자 놀고 있다며. 난 당신이 매장 운영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매장 3개까지 늘렸다고 하길래 수입이 안정적인 줄 알았더니만 그거 다 허풍이었네. 매니저 말로는 이 상태 계속 유지되면 조만간 폐업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아? 이 자식은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걔 말이 맞아. 요즘 가게 사정 안 좋고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고 아직 가게 대출금도 아직 다 못 갚았어. 원래 매장 운영 잘 되던 편이라서 내가 굳이 신경 안 써도 됐었어. 다만 최근 몇 달 동안만 가게 매출이 좀 안 좋았던 것 뿐이야. 그동안 장사가 잘 된 편인데 대출금 다 못 갚은 게 말이 안 되잖아. 당신 대출금도 다 못 갚은 수준이면 돈도 많이 못 모았겠네? 그래놓고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야? 당연히 너 좋아하니까 결혼하자고 한 거지. 자기야, 우리가 고작 몇 달 짧게 만난 사이도 아니고 이런 일로 헤어지거나 하지 말자. 내가 가게 대출금만 있을 뿐이지 사채 빚이 있거나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로 서로 마음 상해하지 말자. 이때 남편한테 숨기지 말고 모든 걸 다 오픈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제까지 돈을 많이 벌고 모아둔 것처럼 프로포즈를 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그게 다 허풍이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자고 말했을 때 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었어요.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밖에 없다고 했는데 본인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저와 남편이 모아둔 돈 모두 합치니 1억조차 넘지 않았어요. 이 돈으로는 집 구하는 것부터 결혼식까지 준비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남편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떵떵거리길래 그 말을 믿고 대출 등 여러 도움을 받아 결혼하기로 남편과 합의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시어머님은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결혼 허락을 구하러 갔을 때부터 우리 결혼은 물론 저의 사정을 듣고 똥 씹은 표정으로 항상 절 바라보셨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니? 엄마는 가정부로 일하시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족은 엄마와 저 둘뿐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어머니나 너 앞으로 남기고 간 유산 같은 건 전혀 없고 사망보험금이라든지. 네? 없는데요. 그런 건 왜 물으세요? 너희 둘이 결혼한다고 이렇게 내 앞에 떡하니 앉아있는데 너희들 결혼할 때 쓸 비용부터 너 친정집 사정까지 모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그럼 어머님이 너희 결혼할 때 도와줄 돈도 하나도 없겠네? 그러면서 그 푼돈으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요즘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셋집만 구해도 1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집을 구하고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야? 난 너 생각을 모르겠다. 너한테 결혼하자고 말한 내 아들도 아들이지만 그걸 또 받아준 너가 참 이해가 안 간다. 누가 처음부터 모두 다 갖춰서 하겠어요. 다들 처음엔 부족하게 시작하지만 살면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결혼하고 나면 꼭 그렇지도 않다. 다들 왜 부잣집 애인 만나서 결혼하려고 애를 쓰겠니? 처음부터 제대로 자리 잡고 시작해야 나중에도 잘 되는 법이다. 난 내 아들이 착하고 성실한 예비 며느리 데리고 온다고 하길래 기대했더니만 모아둔 돈이 고작 3천밖에 없다고 했지? 고작 3천밖에 안 모아놨으니 당연히 그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우리 아들 어디에 내놔도 하나 빠지는 구석 없는 놈이다. 지금까지 선생님, 공무원 등 직업 좋고 돈도 많은 집안에서 선보자고 난리였는데 그때 선짜리 나가게 할 걸 엄청 후회하는 중이야.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에휴,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니?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돈 많은 처갓집에 장가가서 호강 누리면서 살길 바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쉬워서 그렇지 뭐. 나도 너희 친정처럼 도와줄 능력 안 되니까 그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니들 알아서 결혼 준비 잘 해봐라.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결혼 전부터 면전에 대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고 팍팍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싫은 티를 많이 내시는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못되게 굴까 걱정됐어요. 본인 아들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머님 때문에 속이 정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돈 많고 직업 좋은 여자가 남편을 왜 만나겠어요? 그만큼 능력되는 남자를 만나겠죠. 제가 떵떵거릴 만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돈도 많이 모아두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남편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허세만 떨었지 모아둔 돈 별로 없고 오히려 대출까지 다 못 갚은 상태라 차라리 빚 없는 제가 훨씬 괜찮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제일 잘나고 최고인 법인지 자기 아들 못난 건 생각 못하고 제가 부족한 것만 쏙쏙 골라서 보시더라고요. 제 앞에서만 본인 마음을 티낼 줄 알았는데 우리 친정엄마 앞에서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곤란하고 힘들었는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었고 어른이 맞나 싶더라고요. 사돈, 애들이 결혼하고 나면 사돈이랑 제가 살면서 만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년에 한 번조차 보지 못하는 사이가 바로 사돈지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상견례와 결혼식 때나 보지 앞으로 사돈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얘기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 오늘 솔직하게 다 말할게요. 사실 저 이 결혼 마음에 안 듭니다. 다들 부족하게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부족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제 아들이 가게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며느리 될 사람은 안정적이고 연봉 센 사람이었으면 했는데 사돈 딸내미는 처음 들어보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이제까지 모아둔 돈도 별로 없잖아요. 사돈은 우리 아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전 사돈 딸내미 썩 내키지 않습니다. 사돈 마음 충분히 이해갑니다.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마음 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애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어른이 중간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건 결혼 앞두고 있는 애들 마음만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일 같아요. 아직 배울 게 많은 우리 딸 며느리로서 부족하지 않게 잘하라고 잘 말해둘 테니까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리고 미리 애들한테 줬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 자리에서 주게 됐네요. 이 돈 애들 집 구할 때 보태라고 따로 준비해둔 돈입니다. 돈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 자리에서 주게 되네요.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 어른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가만히 있어. 사돈,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이 사돈 아드님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저의 소중한 딸아이입니다. 우리 딸 앞으로 잘 부탁해요. 부족한 게 많은 딸이지만 심성 하나는 참 착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딸이라 생각하고 우리 딸 잘 봐주세요. 당연하죠. 요즘 시대의 고부 사이는 엄마와 딸 같은 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돈 딸을 제 딸이라 생각하면서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2억이란 큰 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집 구할 때 쓰라고 마련한 돈이래요. 사전에 말도 없이 2억이란 큰 돈을 딱 준비한 친정엄마를 보고 놀랬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에 2억이란 큰 돈을 꺼낸 엄마 보고 놀랬어요. 엄마는 2억을 우리 부부에게 주는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180도 달라졌어요. 돈 꺼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친정엄마와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보던 사람이 돈이 앞에 있으니 갑자기 온화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어머님을 보니 그 말이 딱 떠오르던데요. 이렇게 가시적인 사람 실제로 보니까 소름 돋는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친정엄마 덕분에 서울에 있는 빌라 하나를 구할 수 있었지만 남은 결혼식부터 신혼여행까지 여유롭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식과 스드메는 최대한 가성비 좋게 준비했고 신혼여행도 해외가 아닌 제주도로 선택했어요. 집 구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다음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갔더니 어머님 행동이 상견례와 결혼식 때 모습이랑은 너무 달랐었어요. 애초에 시어머님은 반반 결혼을 한 것 자체만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2억을 우리에게 준 건 매우 좋으셨나 봐요. 앞에서는 고맙다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그 2억 돈으로 집 구할 때 공동 명의로 하지 않고 내 명의로 하니 그게 고가우셨나 봐요. 미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여우구나. 너 친정엄마가 주신 2억으로 집 구할 때 너 명의로 구입했다며. 두 사람 앞으로 평생 같이 살기 위해 결혼했으면 집도 공동 명의로 했어야지. 왜 내 아들 이름만 쏙 빼서 계약했니? 저희 친정엄마가 주신 돈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이제 이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 건데 집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 미자 말이 맞아. 집 명의 그게 뭐가 중요해.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살 건데. 그리고 그 집 구할 수 있던 것도 장모님이 2억 보태줘서 구할 수 있던 거잖아. 서울에서 그런 집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엄마, 너무 명예에 집착하지 마. 이 멍청아. 너가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야. 너희 둘이 평생 함께 한다고 해도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만약 둘이 싸우고 쫓겨나면 그땐 어쩔 건데? 지금이라도 공동 명의로 바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그런 건 확실히 해야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공동 명의로 바꾸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시전하는 시어머님 때문에 고구마 100개를 연속으로 먹은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그런 소리 계속할 거면
지금 집에 갈 거라며 저를 데리고 급히 나가준 덕분에 그 당시 안심할 수 있었고 남편을 믿을 수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믿음직스럽지 못했던 남편이 집 명의일로 저한테 믿음을 줬는데 그런 남편한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가게 매출이 아슬아슬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빠듯한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가지고 오는 매달 생활비가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통장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매달 시누이와 시어머님한테 용돈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10만 원 수준이 아닌 100만 원씩을 보냈었어요. 그걸 보는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남편이 매달 돈을 줘야 하는 날만 되면 대출금 갚아야 한다고 돈 없다 말했어요. 그렇게 내가 번 월급 200만 원으로 빠듯하게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데 시어머님한테 매달 용돈 주고 있는 게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제일 서운했던 건 우리 친정엄마한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우리 집 구할 때 보태라고 2억 준 것도 모자라서 남편 생일마다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맛있는 밥 만들어 먹이는데 그런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 받을 줄만 알지 자주 얼굴을 비추지도 않았어요. 내가 같이 가자고 해야 가지 먼저 가자는 말 꺼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일로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당신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보내고 있었더라? 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매장 직원이 당신한테 일렀어? 매장 직원도 알고 있어? 매장 직원도 아는 사실을 이제까지 나한테 숨겼던 거였어? 당신은 날 와이프로 생각은 해? 매장 직원도 아는 사실을 왜 나만 모르고 있어야 하냐는 거야. 상의도 없이 왜 어머님한테 매달 돈 보내? 그것도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씩이나.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 맨날 힘들게 사는 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맨날 돈 없다, 힘들다 입에 달고 사는데 아들로서 그런 엄마를 모른 척할 수 있겠어?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까지 나랑 엄마랑 같이 살다 보니까 돈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나랑 떨어져 지내니까 생활하는 게 좀 힘든가 봐. 그래서 당분간만 도와주기로 한 거야. 우리 엄마 연세도 있는데 일하기도 힘들고. 우리 엄마도 남편 없어. 혼자야. 우리 엄마는 어머님보다 먼저 남편 잃은 과부라고. 그래도 엄마는 지금까지도 일 열심히 해. 그래서 지금까지 나한테 손 벌린 적도 없어. 어머님은 우리 엄마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연세가 많아서 일을 못한다고 해? 어머님 아직 60대야. 내 친구 시어머님들은 정년퇴직 진작에 했는데도 집에만 있으면 몸이 간지럽다고 심심할 때마다 알바한다더라. 왜 남의 엄마랑 우리 엄마랑 비교해? 그리고 장모님은 원래 꾸준히 일해왔던 분이고 우리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전업주부로 지내셨던 분이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뭐가 달라? 남편이 없으면 일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집에만 있으면서 생활 어려운 아들한테 매달 돈 받으면서 지내는 것보다. 어머님 힘든 건 안쓰럽고 내가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건 안 불쌍해? 자꾸 꼬투리 잡지 마. 내가 술 마시면서 엉뚱한 곳에 돈 쓴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용돈 몇 번 준 건데 그걸 왜 자꾸 시비 거냐고. 용돈 몇 번? 시비? 당신 말 그런 식으로 할래? 어머님한테 한두 번만 준 게 아니니까 하는 말이잖아. 당신 앞으로 어머님한테 매달 돈 보내기만 해봐. 알아서 해. 이번 달은 이미 어머님한테 돈 보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 달부터 그 돈 나한테 줘. 지금 생활 자체가 빠듯해서 적금도 못 들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적금을 들어야 되겠어. 남편이랑 돈 문제로 자주 싸웠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한두 달은 어머님께 용돈을 주지 않는 것 같았지만 뒤에서 몰래 주는 걸 몇 번 들킨 적이 있었고 우리 엄마한테 직접 안부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일도 없었고요. 아들 같은 사위가 되겠다고 했으면서 아들은 개뿔. 동네 이웃 아줌마 아들보다 우리 엄마를 더 안 챙겨요. 남편이 이렇게 돈 문제로 실망을 계속 주다 보니 남편한테 숨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남편이랑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무렵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겐 외할아버지가 없는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사실 40년 전
엄마가 결혼할 당시에 외할아버지가 가난한 아빠를 크게 반대하는 바람에 엄마는 결국 할아버지랑 연을 끊고 살았다고 해요. 아빠가 죽기 직전에 처음 연락을 드렸지만 그놈 장례식도 가기 싫다는 말에 엄마는 마음 깊이 상처를 받아 저에게 외할아버지란 존재도 알려주지 않았다네요. 그런데 그런 외할아버지가 상태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엄마는 30년 만에 처음 병실에 누워있는 외할아버지를 만난 거였죠. 할아버지가 암 때문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고 몇 년 동안 병원에 있었다고 해요. 엄마는 그런 할아버지 앞에서 펑펑 우셨어요. 일주일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할아버지 유일한 자식인 엄마는 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됐는데요. 할아버지는 총 30억이 넘는 재산과 서울 중심에 있는 큰 상가 건물 한 채를 갖고 계셨어요. 그걸 모두 엄마가 상속받게 된 거였고요. 한순간에 많은 돈을 얻게 된 엄마는 그런 저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렸고 엄마와 마찬가지로 저도 굉장히 놀랬어요. 처음 본 외할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건 안타까웠지만 매일 혼자 살면서 힘들게 가정부 일을 하고 있는 엄마가 안쓰러웠는데 이제 돈 때문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기적일 수 있지만 제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지만 전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맨날 돈 문제로 고민하는 걸 아는 친정엄마도 굳이 알리지 말라고 했고요. 사실 엄마도 남편과 시어머님을 굉장히 괘씸하게 보고 있거든요. 시어머님은 우리 결혼할 때 도와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정작 우리 엄마한테 이것저것 바라는 눈치였고 게다가 남편보다 내가 아래인 것 마냥 대하는 어머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날 평생 책임질 것처럼 데려가 놓고 정작 시어머니만 챙길 뿐 고생은 제가 다 하고 있으니 속상하다고 매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본 엄마의 낯빛이 유독 어둡고 요즘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셔서 대학병원에 데려가 종합검진을 받게 해드렸는데요. 의사 말로는 신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당장 혈액투석을 준비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외가 쪽 대대로 신장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안 좋아질 줄은 전혀 몰랐다며 저도 그렇고 엄마도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친정엄마 보러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정이 떨어지던지. 친정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일을 그만두고 간병인 대신 보필하게 됐어요. 남한테 엄마를 맡기는 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엄마 옆에 있기로 했는데 남편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에요. 매달 돈을 벌어오던 내가 엄마 옆에서 간병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은 반대하진 않았어요. 놀려고 일을 그만둔 게 아니고 친정엄마가 아파서 그만둔 거라 이 상황에서 나한테 따지고 들면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인이 엄마한테 매달 용돈 드린 걸 들킨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일 그만두는 걸로 트집을 잡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아픈 이후로 할아버지가 주신 건물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병원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럴 기력도 없기 때문에 평일은 엄마 간병, 매주 주말마다 건물과 집을 관리해 주기로 했는데요. 근데 남편이 그런 제가 의심스러웠나 봐요. 평일 위주로만 친정엄마 간병하기로 했는데 주말에 쉬지 않고 교회를 다니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주말 하루 가게로 가지 않고 절 미행했나 봐요. 제가 매주 친정엄마 건물로 출근 도장을 찍으니 남편이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이자 씨, 잠깐만 얘기 좀 할래요? 안녕하세요. 지금 가게 한창 바쁠 시간 아니에요? 이자 씨한테 꼭 말해줄 게 있어서요. 그래서 직원한테 잠깐 양해 구하고 나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어떤 남자가 미자 씨에 대해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주 딸이라고 말해주긴 했는데 좀 이상해서요. 네? 어떤 남자가요? 어떻게 생긴 남잔데요? 날 찾을 남자는 없을 텐데. 2층에 곧 가게 하나 빠진다고는 들었는데
거기 알아보고 있는 분인가? 상가 임대 자리 알아보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 남자가 미자 씨 콕 집어서 물어보는 것도 수상하고, 미자 씨가 매주 주말마다 건물 관리하러 올 때마다 그 남자가 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 같더라고요. 키는 180은 넘는 것 같고 덩치도 좀 있었어요. 피부는 까무잡잡한 편이에요. 만약 그 남자 또다시 찾아오거나 저 찾으면 그때 바로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제가 걱정이 됐던 임차인은 어떤 남자가 저에 대해 물어봤으니까 조심하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건물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약 3주 동안 건물 앞에 어슬렁거린 게 딱 찍혔더라고요. 어슬렁거린 이후에도 남편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건물에 대해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임차인을 통해 건물주가 친정엄마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남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평소에 친정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던 남편이 하루에 한 통씩 꼬박꼬박 전화하고 매주 가게 휴무일 때마다 친정엄마 만나러 가더라고요. 장모님, 저 왔어요. 오늘 몸은 어떠세요? 지난주보다 살이 더 빠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윤서방 왔어? 점심은 먹고 온 거야? 그럼요. 장모님도 점심 챙겨 드셨어요? 약은요? 이럴 때일수록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예전처럼 하루에 한 끼만 드시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병원밥 절반도 안 먹던데요. 그러지 말고 꼭 다 드세요. 우리 윤서방이 내 걱정해주니까 좋네.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얼굴 잘 비추지도 않더니만 처음엔 아픈 게 싫었는데 윤서방 보면 아픈 게 가끔은 좋네. 죄송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당신 가게 일 안 바빠? 이렇게 자리 오래 비워도 돼? 가게보다 장모님이 먼저지. 가게는 나 없이도 알아서 돌아가. 당신 볼 일 있으면 보고 와. 내가 장모님이랑 있을게. 갑자기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당신 원래 우리 엄마 이렇게 알뜰살뜰 잘 안 챙겼잖아. 엄마 아프다는 소식 들었을 때도 바로 엄마 만나러 가지도 않던 양반이 왜 이제 와서 잘하는 척 하냐고. 미자야, 윤서방한테 왜 그래? 이제야 사위 노릇 한다는데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엄마는 가만히 있어봐. 이상하잖아.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잘하고 싶어서 그렇지. 그동안 엄마랑 여동생만 챙기기 바빴지 정작 장모님 챙겨드린 적은 없더라고. 장모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실감이 안 났고 나 지금부터라도 잘할게. 전 이미 CCTV와 임차인 덕분에 남편이 건물에 눈이 멀어 잘해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몰랐다면 이 인간 이제야 철 좀 들었네 하며 넘어갔겠지만 건물을 보고 간 이상 남편의 행동이 전부 가식처럼 보였어요. 화가 불쑥불쑥 올라왔지만 일단 꾹 참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건물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궁금했는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던데요. 여보, 물어볼 게 있는데 장모님 건물 하나 있어? 지난번에 장모님이 어떤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 엿들었는데 건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길래 일부러 엿들은 건 아니고. 아, 건물? 있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한테 물려준 건물이야. 나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 에이, 미안하긴. 어머님 건물인데 일일이 나한테 설명 안 해줄 수도 있지 뭘. 근데 그 건물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대로 당신한테 상속되는 건가? 요즘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난 아빠가 남긴 유산이 없다 보니까 상속 문제는 잘 몰라서. 그게 왜 궁금해? 엄마 지금 죽는 것도 아닌데. 당신 좀 웃긴다. 그걸 왜 당신이 궁금해해? 상속 문제는 한참 뒤의 일이니까 말도 꺼내지 마. 우리 엄마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람 같잖아. 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냥 난 궁금한 마음에 물어본 거야. 나쁜 의도는 없었어. 그래도 그런 건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잖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도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길래. 외할아버지도 신장 안 좋아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당신이 나서지 마. 엄마 아픈 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왜 죽는 얘기를 꺼내고 그래? 당신 우리 엄마 건강보다 건물이 중요한 거야? 아니야. 나도 장모님 충분히 걱정돼. 이제 건물 얘기 그만 꺼낼게.
내가 괜히 속물된 것 같고 그렇네. 남편은 뻔뻔하게 우연히 건물에 대해 알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말을 아꼈어요. 근데 남편은 우리 엄마 건강보다 건물이 중요한지 건물 상속 문제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엄마가 죽은 날짜 받아놓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울컥한 저는 남편한테 언성을 높였는데 남편은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옛날 같으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낼 때 남편도 같이 맞대응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화내면 바로 수긍하고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최대한 제 신경을 건들지 않으려고 참는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원래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나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잠든 밤이었어요.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아 잠을 깊이 못 잤어요. 엄마 걱정 때문에 마음 편치 않는데 남편이 자꾸 옆에서 짜증나게 하다 보니 예민해져서 불면증이 찾아왔었거든요. 남편이 먼저 잠들고 전 누워서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 핸드폰 문자 알림 진동이 울렸어요. 이 늦은 새벽에 남편한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늦은 시간에 연락했는지 궁금했어요. 원래 남편 핸드폰을 보거나 하지 않는 편인데 왠지 이날따라 꼭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충격적인 문자 내용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님과 남편이 나눈 문자 내용인데요. 엄마, 미자한테 건물 장모님 거 맞냐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인정하네. 다행이야. 건물이 10층은 훌쩍 넘는 건물이던데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그 건물 엄청 비싸. 잘 됐다. 처음에 미자랑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싫었는 줄 알아? 없는 집안에 태어난 계집애랑 결혼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너랑 미자 결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장모님 언제 돌아가실까?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미자가 건물 상속 빨리 받지. 건물 상속 받으면 1층에 있는 가게 하나 내보내고 그 자리에 내 가게 하나 차려야겠다. 지금 2호점 가게 월세 너무 비싸거든. 마누라 복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떡이야? 그러게 말이다. 나도 며느리 복 없는 줄 알고 머리 아팠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들, 미자가 상속받으면 우리 집도 고급 빌라로 이사가게 부탁 좀 해봐. 지금 살고 있는 집 너무 오래돼서 인테리어 공사라도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나중에 너가 대신 물어봐줘. 그리고 미자 신경 건드리지 말고 장모님한테 잘해. 그래야 나중에 콩고물 하나라도 더 떨어지지. 그리고 사돈은 아프다면서 명줄이 왜 이렇게 길어? 죽을 거면 하루라도 빨리 죽지. 에휴. 엄마, 걱정하지 마. 그 건물 미자가 상속받는다고 해도 그 건물 내 건물이나 마찬가지라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돼. 그러니까 돈 펑펑 쓸 준비나 하고 있어. 외가 쪽에 유전적으로 신장이 안 좋다네. 미자도 장모님 닮았으면 오래 살 팔자는 아닐 거야. 그럼 그 건물 당연히 나한테 넘어오겠지? 너무 좋다. 문자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숨이 턱턱 막혔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뺨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거든요. 겨우 참고 남편과 시어머님이 나눈 문자 내용을 모두 사진으로 남겨놨어요. 나중에 딴 말 못하게 하려고요. 이날 잠 한숨도 못 자고 밖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남자랑 평생 살 수 없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전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이혼 통보를 하지 않고 남편한테 제대로 복수한 다음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편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때 남편이 운영 중인 가게 매출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반 때 위기를 잘 견딘 것 같더니만 다시 매출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출이 반토막 난 이유가 남편 가게 근처에 엄청 유명한 고깃집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 고깃집이 다른 지역에서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유명한 맛집이래요. SNS에서 엄청 난리라고 들었고요. 그 가게가 2호점을 냈는데 하필 남편 가게 근처에 오픈을 하게 됐더라고요. 남편은 동네 단골 장사로 운영되고 있던 고깃집이라서 금방 망할 위기에 놓였어요. 남편은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더니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해도
반토막이 난 매출이 다시 오르진 않더라고요. 맨날 적자만 나니까 그걸 충당할 돈이 없고 직원들 월급 밀릴 위기까지 처해지자 폐업하기로 결정했어요. 보통 폐업을 하면 근심 걱정이 많은 얼굴로 다녀야 하는데 오히려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 물어봤는데요. 당신 폐업한 사람 맞아? 요즘 콧노래 자주 부르는 것 같아. 당신 그 가게 오래 운영했잖아. 그만큼 애정이 많았던 거 아니었어? 폐업해서 기분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에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단칼에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해. 그리고 당신 나중에 건물 물려받을 거니까 내가 힘들게 돈 벌지 않아도 되잖아. 나도 이제 쉴 때가 됐지. 이제 마누라 덕 좀 보고 살아보자.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백수로 지내고 있는 남편을 보니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이젠 대놓고 건물을 탐내는 남편 때문에 더 이상 이혼을 늦추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본격적으로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여보, 며칠 전에 엄마한테 건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나한테 최대한 빨리 줄 거라고 하네. 뭐? 정말? 우리 장모님 통 크시네. 역시 장모님은 쿨하고 아주 멋진 사람이야. 당신도 장모님 본받아. 근데 조건 하나가 있어. 너네 엄마랑 연 끊고 살면 증여해준다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안 하면 엄마 죽을 때까지 그 건물 안 주겠대. 죽고 나서도 건물 안 줄 수도 있고.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건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 건물주인 엄마가 나한테 상속 안 한다고 하면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건물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으면 지금 당장 너네 엄마랑 연 끊고 살래? 엄마랑 안 보고 살라고? 그게 말이 돼? 다른 조건도 아니고 엄마랑 연을 끊고 살라니. 어떻게 부모 자식이 안 보고 살아? 그럼 건물 없던 걸로 해야지. 어쩔 수 없네. 엄마한테 말할게. 우리 그 건물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아니, 잠시만. 나한테 시간을 줘. 알겠다. 내가 엄마 안 보고 살게. 그럼 그 건물 당신한테 가는 거 맞지? 그럼 녹음기에 대고 말해. 뭐?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내가 약속 지킬게. 뭘 굳이 녹음기에 녹음까지 하려고 해. 당신이 나중에 딴 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구두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녹음기에 말해. 남편은 녹음까지 하는 건 오버라고 난리를 쳤지만 전 끝까지 녹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어요. 싫으면 건물 포기하라고 말했더니 결국 녹음을 직접 하더라고요. 시댁과 연을 끊고 살기로 약속을 받아냈어요. 명절, 제사, 생신 모두 챙기지 않기로 했으며 매달 시어머님께 준 용돈도 바로 끊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절대 시댁에 발걸음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낸 상태였는데요. 전 그 말이 녹음된 녹음기를 들고 친정엄마한테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전 남편한테 친정엄마한테 다녀온다고 말한 뒤 바로 시어머님한테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녹음 파일을 들은 시어머님은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고함을 질렀어요. 너 도대체 뭐 하는 년이야? 자식이랑 부모 연을 끊게 만들려고 해?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 어디긴 어디예요. 어머님이 앞으로 살 고급 빌라 찾는 중이죠. 어머님, 고급 빌라에 그렇게 살고 싶으셨어요? 우리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할 정도로요? 근데 왜 우리 엄마 재산으로 편하게 살 궁리만 하세요? 왜 우리 엄마 건물로 호의호식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너가 그걸 어떻게... 너가 지금 오해한 모양인데 난 그런 적 없다. 없긴 뭘 없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님 고급 빌라 근처에도 못 가실 거예요. 제가 그 건물 받으면 그이가 어머님이랑 안 보고 살겠다고 저랑 약속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암튼 내가 아들이랑 다시 연락해보마. 어머님은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본다며 전화를 뚝 끊었어요. 전 어머님과 통화를 끝내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는데요. 문자 내역부터 남편이 매달 시댁에 100만 원 준 내역까지 모두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껏 남편한테 생활비다운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고작 30만 원 내놓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바로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곧 건물 물려받을 생각에 좋아하고 있던 남편은 이혼 소송장을 받고 난리가 났는데요. 갑자기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약속한 거랑 내용이 다르지 않냐고 따졌어요. 그런 전 남편한테 난 모르는 일이라고 너 엄마한테 연락해서 물어봐 라는 말을 툭 던지고 전화를 뚝 끊었어요. 남편한테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왔었는데 전 끝까지 안 받았어요. 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친정엄마한테 알리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친정엄마는 이 사실을 전부 눈치채고 있었더라고요. 엄마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남편 때문에 알게 된 거였는데요. 남편이 엄마한테 직접 연락해서 건물 공시지가부터 평수까지 세세하게 다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폐업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우리 엄마한테 300만 원까지 받았더라고요. 이 모든 사실을 저한테 비밀로 했고요. 전 열이 너무 받아서 집을 팔기로 했어요.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잠시 친정엄마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런 엄마한테 이 일에 대해 전해 듣고 제 명의로 된 신혼집을 바로 팔았어요. 한순간에 그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소송에서 패소까지 하게 됐는데요. 패소한 남편은 결국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했어요. 다행히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아이가 없고 결혼 생활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위자료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위자료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벼룩처럼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한 남편과 시댁한테 복수를 제대로 한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제가 이혼을 성공하고 난 다음 엄마는 바로 저에게 건물 증여를 해주셨어요. 엄마도 제 간병을 받으면서 제가 빨리 이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네요. 건물 소유자가 바로 바뀌면서 전 건물 청소해줄 아줌마를 2명 구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올렸어요. 공고를 올리고 바로 1시간 뒤에 여러 이력서와 연락이 왔었는데요. 그렇게 면접 볼 사람 2명을 뽑았고 그 다음날 면접을 보기 위해 만났는데 그 2명의 면접자가 바로 시어머님과 아가씨였어요.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욕설을 날리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거 제가 건물 CCTV를 가리켰어요. 아줌마, 여전히 그 못된 성질머리 못 고치셨네요? 제 몸 털끝 하나 건드리는 순간 저 CCTV에 바로 찍히는 거 아시죠? 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콩밥 먹고 싶으면 제 머리채 잡으시고요. 너 이 나쁜 계집애,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 아니 아줌마,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저한테 며느리로서 잘해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누가 보면 천사표 시어머니였는 줄? 전 절대 합의란 거 없는 사람이니까 돈 많으시면 저랑 한판 붙던가요. 제가 강하게 나가니 전 시모는 찍소리 못하고 주먹만 바들바들 떠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시모 집이 팔렸다고 해요. 20평대 노후된 집이 유일한 재산이었거든요. 전 남편이 그 집 담보로 투자를 했다고 해요. 저와 이혼한 후 위자료를 내야 하고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저를 많이 부러워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인도 건물주가 돼보겠다고 엄마한테 엄청 어필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 말에 넘어간 어머님은 집 담보로 대출을 한 모양이에요. 투자하여 큰 돈을 번 다음 좋은 건물 하나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투자자가 유명한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낡은 집을 한순간에 경매로 날렸다고 해요. 남편은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다는데요. 시멘트를 나르는 일이었는데 무리해서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결국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하네요. 당연히 돈도 못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 남편 대신해서 전 시모와 신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건물 청소 면접을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던 거였고요. 근데 하필 그 건물이 제 건물이었던 거죠. 전 예정을 생각해서 일하게 해준다고 말했더니 많이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이혼한 며느리 건물에서 청소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자존심이 많이 상하니까요. 망설이길래 시급 많이 올려준다고 하니 바로 하겠다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청소 일을 하게 됐어요.
나름 고층이라서 청소할 구석이 많았어요. 유리창부터 복도, 계단 등 구석구석 닦으라고 말했더니 손때 하나 없이 전부 닦더라고요. 내 건물이라고 대충 할 생각이면 그만두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3일 동안 꼼꼼하게 청소를 시켰더니 몸살이 났는지 청소일 못하겠다고 배째라 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했습니다. 하루 푹 쉬고 다음날 전 시모가 절 따로 찾아왔는데요. 미자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한동안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한 번만 봐줘. 내가 그럼 더 열심히 일할게. 아줌마,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요? 보험? 그건 왜 묻니? 생명보험 기본적인 건 있다만. 잘 됐네요. 남편한테 저희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아줌마야말로 지금 죽으면 보험금 받은 자식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겠어요. 애매하게 골병 들면 병원비만 나가지. 정작 자식들한테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일찍 죽으면 고생하는 자식을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식한테 밉보이지 않고 잘하셔야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뭐? 그게 무슨? 내가 그쪽 아들 계산적인 거 알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돈에 눈이 멀어 부모랑 연도 끊는 자식이 보험금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못 저지를까? 암튼 아줌마는 평생 자식들 눈치 보며 사셔야죠. 본인이 그따위로 키웠으니 불평불만은 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고 도망가셨어요. 본인이 지은 죄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이후로 시댁과 남편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요.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그대로 알려주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엄마가 다니고 있는 대학병원 근처에 소형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어요. 둘이서 살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예전보다 엄마 건강이 많이 회복된 편이지만 더 괜찮아지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에 눈이 먼 인간들에게 나름 복수를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다들 저와 엄마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15년 차에 이르는 주부입니다. 사람 하나에 사연 하나씩 있다는 말이 있지만 저의 인생은 정말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성격도 한몫했을지도 몰라요.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나 호전적인 성격, 가족의 일이라면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 같은 게 말이죠.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에 끌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남편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연약해 보이고 우유부단한 모습이 저와 맞지 않는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 의외로 단단한 구석이 있는 게 어느새 저도 그 사람에게 빠져버렸어요. 시부는 그런 저를 좋아해 주셨지만 글쎄요, 시모는 그런 저를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게다가 시모의 형제 간 차별이 저와 시모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시아주버님은 이혼을 2번이나 하고 결혼 전부터 제 남편에게 금전 요구를 빈번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젊었을 적에는 사기로 감옥도 다녀왔다더군요. 남편은 그런 문제야 시아주버님 대신에 장남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릇을 하면서도 남편과 저는 대접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을 쉬고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시댁에 들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돕기 위해 일을 쉬었죠. 참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시댁만 오면 위축되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어요. 이날에는 웬일인지 시아주버님도 오셨더라고요. 저녁 술상을 차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시모와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니, 심각한 건 시모와 아주버님 뿐이고 남편은 그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죠. 야,
잘 생각해봐. 이번 사업이 성공하기만 하면 진짜 대박이야. 너 모아놓은 돈 좀 있지? 그걸로 나한테 투자 좀 해라. 이번에는 진짜 확실해. 그래, 얘. 네 형님이 이렇게 원하는데 좀 해줘. 너는 돈도 잘 벌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목돈도 많이 모아놨잖니. 저도 돈 없어요.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잘 벌지도 못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셋집 들어가느라 돈 다 썼고 와이프 뱃속에 애도 있는데 돈을 함부로 쓰는 건 좀... 얘는 누가 보면 우리가 네 돈 뺏으려는 것처럼 보이겠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주라는 거지. 넌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니? 형이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딱 잘라? 어머니, 정말 저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모르시나 본데 형이 저번에 제 돈 빌려갔어요. 그것도 아직 안 갚았잖아, 형. 이번에는 진짜로 안 돼. 아, 누가 안 갚는데? 갚아줄 거야. 이번 투자만 제대로 성공하면 2배, 아니 3배로 돌려준다니까. 그 전에 빌린 것까지 싹 다 갚아줄 수 있다니까. 형, 제발 그만 좀 해. 나 진짜 힘들어.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또 시작인가 싶어 슬슬 남편을 도우려는 때에 시모의 뜬금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건 어떠니? 너희 전셋집 빼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어차피 노부부 둘이 사는 집 너무 커. 그리고 네 아버지 몸도 예전 같지 않아. 그러니 너희가 들어와서 살고 그 전세금 형님한테 빌려주렴. 그럼 되지 않니? 뭐하러 돈 들여가면서 전셋집에 살아. 여기서 살면 되지. 그건... 남편은 두 사람의 현란한 말솜씨에 노란하고 있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남편 대신 제가 나섰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어머님. 전세를 빼라뇨? 너는 빠지렴. 이 이야기에 네가 나설 곳은 없어. 아니요, 제가 나서야죠. 돈 빌려주는 사람 와이프인데 왜 제가 나서질 못해요? 게다가 그 전세금에 남편 돈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제 돈도 남편 돈만큼 들어갔어요. 정말 못 배운 티가 이런 데서 나는 법이지.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어서는... 네, 저 못 배웠어요. 그렇지만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강도짓이라는 건 잘 알아요. 뭐? 강도짓? 너 지금 내가 강도짓을 했다는 말이니? 네, 그게 강도가 아니면 뭐예요?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지금 두 분 모양새가 강도던데요. 두 분이서 돈을 원하시면 어머니 앞으로 된 번듯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남편한테 전셋집을 빼라 말라 하시는 거예요? 싫다는 사람한테. 말을 해도 정말. 예, 강도라니. 나는 네 남편의 엄마야. 이런 소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네 아주버님도 마찬가지로 혈연이니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 세상 천지에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고 싶으면 머리를 숙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둘이서 거머리 마냥 붙어서는 아주 사람 하나 피를 뽑으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거머리? 아이고, 이런 여자를 며느리라고 들리다니 무식한 데다 어른 보기를 쉽게 생각하지를 않나. 어머님, 이런 며느리가 제사상 차례상 다 차리시는 거 아시죠? 제 남편은 누구와도 다르게 다정하고 마음씨가 착해서 저는 이혼할 이유가 없거든요. 솔직한 말로 2번이나 이혼하고 제사상도 차리지 않는 장남보다야 둘째 아들이 더 낫지 않나요? 너 말 다 했니? 어떻게 아주버님 되는 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 그러면 앞으로 입이 늘어날 식구가 있는 사람한테 전세방 빼서 돈 빌려주라는 건 막말이 아니에요? 아니, 빌려줄 수 있어요. 이제까지 빌려간 돈 다 갚아주면요. 그런데 이제까지 빌려간 돈도 갚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마저도 갚지 않는 사람한테 더 이상 누가 돈을 빌려줘요? 첫째가 일부러 그랬니?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지. 아주 보자 하니까 시댁을 우습게 알고. 시모의 말에 저는 아주버님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사업에 소질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오세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돈 빌려갈 생각하지 마시고 빌려간 거 갚을 생각이나 해주세요. 여보, 그만해.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흥분하지 말고.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전세금을 빼서 아주버님 사업자금으로 주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몇 번을 당했는데 또 줄 것 같아? 남편은 제가 이럴 때마다 말리기 바빴습니다. 뭐 궁합이야 잘 맞긴 했어요. 제가 화내고 남편이 말린다. 이 룰대로만 하면 사고는 쳐도 일은 크게 벌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저희끼리만 좋으면 뭐해요? 이놈의 집구석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는데 말이죠. 예, 네 와이프는 싸움닭이야.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너 붙잡혀 사는 건 아니니? 여자가 남편 하는 일에 간섭하면 망하는 거야. 시모는 남편에게 그리 말했지만 남편은 그 말도 그냥 넘겼습니다. 시모가 남편을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한 말인데 우리 합가 생각해보면 어떨까? 설마 당신 아주버님한테 홀랑 넘어간 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아버지 요새 기운 없어 보이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소홀해 보이는 게 눈에 보여서 좀 걱정이 돼서. 그건 그렇지.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시기도 하고. 연애 때부터 시부에 대한 남편의 애정은 각별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시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남편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가까이 있는 편이 남편과 제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부가 계시지 않았다면 절대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합가를 하고 나니 시모는 웃기지도 않을 시집살이를 저희에게 시키더군요. 저는 원래 밟으면 더 들고 일어서는 성질이라 그럴 때마다 저와 시모의 다툼은 더 커져갔습니다. 예, 오늘 반찬 좀 몇 가지 만들어놔라. 어제 제가 다 만들어놨는데요. 너희들만 입이니? 첫째 요새 혼자 살며 사업하느라 밥도 못 먹고 다닌다더라. 첫째한테 갖다 줄 거니까 정성스레 맛있게 만들어. 그 말에 화가 난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타지도 아닌 본가 근처에 살고 계신 아주버님 반찬은 어머님이 만들어주세요. 떨어져 지내면서 어머님 손맛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매번 맛없다며 수저놓게 만드는 제 음식 말고 어머님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너 해주기 싫어서 그러지? 기가 막혀서.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무슨 핑계를 그렇게 대. 됐어. 내가 사다 주련다. 돈이나 줘. 죄송하지만 돈도 없어요, 어머님. 저한테 맡겨놓으신 거 없으시고 이번 달 드릴 용돈은 이미 월초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서 가시려면 어머님 돈 쓰세요. 저는 이 집 공과금까지 대신 내드리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서 해주세요. 그깟 공과금 얼마나 낸다고 생색이야? 용돈도 조금만 주면서 나를 이렇게 핍박해? 용돈 50만 원이 큰 돈이 아닌가요? 저희 버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렇다고 그 돈으로 태어난 손녀한테 장난감이나 옷 한 벌 사준 적이 있으세요? 저희한테 수고한다고 밥 한 끼 사준 적이 있어요? 계속 적다고 말씀하시면 더 줄일게요. 아이고, 며느리가 시무를 잡네 잡아. 그래, 어디까지 하나 해봐라.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시모는 그 이후로 더욱 악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일하고 온 사람 피곤한 거 알면서도 운전기사처럼 끌고 다니는가 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기센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며 아주 광고를 하고 다니시더군요. 그렇지만 그런 시모의 행동은 아주버님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시모의 시집살이가 계속되는 동안 저희 전세금을 노린 아주버님의 공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서는? 저는 남편의 모습에 의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는 술 왜 그렇게 많이 먹은 거야?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어? 어제 형님이 찾아왔어. 불러낼 때는 돈 갚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나갔는데 도착하니 술을 엄청 먹이더라고. 그 뒤에 계속 내 카드로 비밀번호 뭐냐고 물어보는데 버티다가 결국 술 취해서 골아떨어졌지. 뭐? 아주버님이 또 자기한테 돈 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번에는 아예 도둑놈처럼 카드에서 직접 빼내려고 했나 본데? 아, 가족 중에 강도가 하나 있으니 진짜 힘드네. 전세금을 당신 통장에 안 넣어놨으면 지금쯤 다 털렸을지도 몰라. 술에 취해서 내가 비밀번호를 말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 말했어도 내 계좌에는 딸랑 10만 원 들었을 텐데. 남편이 밤중에 연락 온 게 없나 폰을 확인하더니 곧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 10만 원도 살뜰히 가져갔네. 정말 징글징글하다. 나도 참 못났어. 술 기운에 비밀번호 가르쳐줬나 봐. 앞으로도 돈 관리는 자기가 좀 해줘. 자기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잖아. 아, 진짜 너무 짜증나. 왜 매번 우리만 이렇게 손해봐야 해?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도둑이야. 미안해. 당신 이렇게 마음고생시켜서. 남편은 초췌한 모습으로 제게 사과했습니다. 남편이 사과할 일이 아닌데도 그 사람들이 잘못한 일인데도 항상 남편의 입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나왔어요. 남편이 그럴수록 시모와 아주버님에 대한 저의 원망은 더 커져갔어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은 계속됐답니다. 여보, 당신 저번에 연장 만지다가 다친 손가락이 아직 고름이 나오네. 2주가 넘었는데 아물지를 않아.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한번 가보자. 그래, 요새 몸이 안 좋기는 했어. 몸에 이상한 수포도 생기고 옷이 스치기만 해도 따가운 게 이상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대화를 나눈 날 우리는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명을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니, 몸통의 통증은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 손가락이 왜 아직 고름이 나오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검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 기다리는데 뜬금없는 일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급한 사항이라 주말임에도 연락을 드렸어요. 더 알아봐야겠지만 혈액 검사상 암에 대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정밀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이고 성인 남성에게는 예후가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인생 보답받지도 못하고 가는 건 억울해서 못 산다고, 늙어서 우리 딸 결혼식 때까지는 살아야 하지 않냐고 남편은 치료에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저희 남편은 토목업에 종사하기에 보험을 드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도 보험금이 5천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남편은 시모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며 보험금이 있으니 잘 해결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뒷목 잡을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시모가 저와 남편을 조심스레 부르더라고요. 둘째야, 너 혹시 4천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니? 네?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너 보험금 있잖아. 그거 어차피 실비도 나오고 수술비도 나올 거 아니야. 5천만 원 다 없어도 지금 당장 치료받는데 큰 지장은 없잖니?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암 걸려서 고생하는 아들한테 할 소리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저를 흘겨보더군요.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그냥 달라고 했어? 다음 달이면 적금 만료되니 그것 하면 다시 돌려줄 거야. 도대체 그 큰 돈이 왜 필요하신데요? 네 아버지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 어디 병원이라도 모시고 가려니 차가 영 오래돼서 모시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하나 새로 사려고 그러지. 오래된 차 끌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야. 몸도 이제 힘들고 기력도 없는 양반인데 차라도 좋은 것 타면 사고가 안 나지 않을까 해서 그래. 아버님 아프시면 저희가 모셔갈게요. 굳이 그것 때문에 어머님 차를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 처지에
4천만 원짜리 차는 너무 사치해요. 넌 매번 내가 하는 말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병원 갈 때마다 너 일 쉬고 뛰쳐나올래? 돈 벌어야지. 애 앞길 생각하면. 그리고 자잘하게 갈 곳도 많아. 그럴 때마다 위험하게 둘 순 없잖아.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리려 했지만 남편이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잖아. 그런 거면 남 빌려줘도 돼. 아버지 불편하게 다니시는 건 싫어. 남편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모든 게 약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남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시부뿐이니까요. 솔직히 저도 시부에게 필요하다는 걸 안 된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무턱대고 어머님 말을 믿는 것도 싫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일단 문자로 차용증 비슷하게 보내서 확인시켜. 내가 예전에 보니까 돈 떼인 거 받으려면 무조건 돈 빌려줬으니 갚겠다라는 문자 내역 같은 거 있어야 한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당신은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도 그 사람들을 몰라? 당신을 자식으로 생각하면 아들 아파서 받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어?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결국 제가 제안한 대로 시모에게 돈 빌려간 내역을 문자로 보내며 조만간 돌려줄 것을 문자로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모가 약속한 날이 지나도 조용하길래 시모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돈 받으러 왔어요. 돈 준비되셨어요? 그건 이번에는 못 준다. 좀 기다려야겠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달에 적금 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저번 달에 이미 받았어. 사실 나도 첫째한테 적금까지 빌려줬는데 애가 연락이 안 되는구나. 혹시 어머님 차 바꾸겠다고 가져간 저희 남편 보험금도 아주버님께 드린 건 아니죠? 그것도 싹 다 걔한테 줬어. 얼마나 나한테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지 너희들이 알아서 줬으면 나한테까지 이런 불똥 튈 일 없었잖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세요? 그거 그냥 돈 아니에요. 우리 남편 목숨값이라고요. 피 같은 돈이라고요. 내 적금도 피 같은 돈이야. 너희 돈만 소중하니? 못 받고 있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왜 나한테 와서 이 난리야? 첫째한테 가서 직접 받아와. 애먼 사람을 괴롭혀? 어머님, 잊으셨어요? 돈 빌려가신 분 어머님이세요. 저희 증거도 있어요. 그래, 내가 빌려갔다. 너희는 늙은 시모한테 돈 빌려준 게 그리 아까워? 이렇게 빚쟁이처럼 사람 들들 볶는 건 아니지 않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행태에 그저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망언을 꺼내는 시모의 모습에 저는 흥분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보험금 받은 거 아주버님한테 말하셨어요? 그래, 걔한테 이야기했어. 너희한테 목돈이 생겼다고 들었으니 첫째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 말한 거야. 도대체 어머님은 어째서 아주버님만 싸고 도시는 거예요? 남편도 어머니 자식이에요. 게다가 매번 시대고고 귀찮은 일 아무 말 없이 다 도맡아 하는 효자라고요. 그런 자식한테 이러시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가 왜 부끄러워야 하니? 네 남편이 내 자식이라고? 절대 아니야. 둘째,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네 아버지 자식이지.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년이랑 붙어먹어서 데려온 사생아. 나는 너 절대로 내 자식이라고 인정 안 해. 내 자식은 첫째뿐이야. 네? 시모의 폭탄 발언에 남편은 놀라 벙벙한 표정이었고 저는 저대로 당황해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런 한편으로는 이 상황들이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 3살 때 네 아버지가 너를 데려왔어. 우리 호적에 입양시키자고. 나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 왜 또 아들을 데려왔나 싶었어. 남편의 성화에 양자의 연을 맺긴 했는데 나중에야 제대로 알게 됐지. 네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란 걸. 나중에 알아보니 그 여자는 죽었고 네 아버지가 널 불쌍하게 여겨서 데려왔다는 걸 알았어.
저는 그 말에 시모가 남편을 못 살게 굴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보기 싫었으면 쫓아보내고 연 끊으면 될 일을 이렇게 두고두고 괴롭혔다니. 난 내 자식 힘들어하는 꼴은 못 봐. 왜 내가 그걸 봐야 해? 너희들 죽을 때까지 우리 수발들라고 합가하라고 한 거야. 내가 너한테 애정 한 조각이라도 있을 줄 알았니? 뻔뻔하기도 해라. 저는 시모의 말에 분노가 치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이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한 건 우리 남편이라고요. 매번 사고만 치는 아주버님이 뭘 해준 게 있다고 매번 감싸는 건데요. 평소에는 집에 오지도 않다가 돈만 필요하면 어슬렁거리며 와서는 사람들 돈 다 빌려서 가져가서는 안 갚고, 그런 사람이란 걸 알면서 어떻게 우리 남편 보험금을 가져가서 그런 사기꾼한테 전해줄 수가 있어요. 어머님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기꾼이라고요. 누가 사기꾼이야? 우리 첫째는 그런 짓 안 해. 재수가 없어서 계속 미끄러지기는 하지만 걔도 뒤에서 잘 받쳐주면 성공할 거라고. 보험금,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냥 콱 죽어버리지 그랬니? 꼴도 보기 싫은 네 얼굴 볼 때마다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알고는 있니? 차라리 네 아버지를 닮았으면 정이라도 조금은 갔을 것을. 그 여자를 빼다 박았는지 정이라고는 안 가는 얼굴을 하고선. 그만하세요.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만 그런 줄 아세요? 저도 똑같아요. 아주버님 얼굴만 보면 치가 떨린다고요. 이번에는 어떤 사고를 쳤을까? 또 돈을 요구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러니 이번에도 아주버님 감싸주시면 저 진짜 용서 못해요. 아주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걸 낸들 아니? 나도 연락이 안 되는데. 설사 알아도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겠니? 애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난리들을 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와는 반대로 남편은 도리어 차분해진 표정이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알게 되었다고 해요. 자신이 그렇게 노력해도 어머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유를요. 그 이유를 알게 되어 오히려 홀가분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돈 4천만 원을 사기로 잃게 된 저희는 이제 치료에만 집중하자며 시댁에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파서 요양하겠다고 하니 시모가 막지는 않더군요. 잘못한 일이 있으니 잡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 뒤 시부가 죽고는 시댁과 완전히 연락이 끊어져 2년도 이대로 끊어지나 하는 작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1년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1차 치료를 끝내고 요양 겸 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수발을 들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 나온 상태였죠. 그날의 평화를 깬 것도 시모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너 혹시 돈 1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니? 갑자기 전화하셔서 또 돈 이야기세요? 이번에는 뭐 때문에 필요하신데요? 말하는 꼰세하고는 친구 아들 결혼시킨다고 해서 축의금 하려고 그런다. 요새 너희들이 도통 들리지 않으니 돈이 없어서 말이다. 너희도 그렇지 한 번도 연락을 안 해? 매달 시댁에 용돈을 드리던 저는 그 당시 괘씸한 마음에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용돈을 드리지 않기로 결심했었어요. 결국 돈이 궁해진 시모가 연락을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어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친척 집에 축의금을 내도 그것보다는 적게 낼 양반이 갑자기 100만 원? 물론 그 금액을 다 축의금에 내지는 않아도 뭔가 쓸 곳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시모의 뒤를 쫓았습니다. 돈이 얽혀있으면 꼭 등장하는 아주버님 생각 때문에요. 시모가 택시를 타고 내린 곳은 어느 화려한 예식장 앞이었습니다. 소문으로도 대관료와 식대가 어마어마하다는 이 예식장에 시모는 무슨 일로 들렸을까 하는 차에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로비 화면에 떠있는 결혼 커플 사진에 아주버님의 얼굴이 떡하니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내 남편 안보험금을 사기쳐놓고 이런 비싼 곳에서 결혼식을 할 생각을 하다니. 화려하게 치장된 그 모습이 괘씸해서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애써 냉정해진 저는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 보니 아주버님의 결혼식에는 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혼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결혼식임을 숨기고 싶었던 건지, 그것도 아니면 집안 사람들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대 측에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주버님이 대화를 나눌 때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나타나자 아주버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 실례한다며 저를 옆으로 끌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그러게요. 제가 여길 어떻게 왔을까요? 그런데 결혼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시네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우리 할 얘기가 있죠? 재수씨, 나 30분 뒤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끝나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남의 경사에 초를 치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 원하시면 저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하객 알바까지 쓴 것 같은데 정말로 괜찮으신 거 맞아요? 아내가 될 예비 신부님이 모든 걸 알아도? 알았어요. 잠시만요. 아주버님은 저를 데리고 호텔 객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아주버님이 먼저 소리치더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성사시킨 결혼식인데 이렇게 행패를 부려요? 행패요? 동생 보험금 가지고 치르는 결혼식이면 저도 관여할 수 있죠. 어머님한테 받은 남편 보험금 어쨌어요? 내가 뭘 받았다고 그래요? 딱 잡아떼는 아주버님 모습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시켜서 우리 남편 보험금 강탈해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쉬워 보이나 본데 남편은 몰라도 나는 아니에요. 막말로 지금 당장 이 결혼식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당신 같은 사기꾼 민낯 알려주는 건 일도 아니야. 뭐? 사기꾼? 나 니네 남편 형이야. 못하는 말이 없네. 내가 왜 사기꾼이야? 그 돈 돌려준다고 몇 번을 말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준 건 어머니 돈이라고 생각해서 받은 거였어. 그만 잡아떼세요. 어머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아주버님이 남편 보험금 필요하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어머님 시켜서 돈 가져가서는 안 돌려줬다던데요? 돈을 받은 건 사실이야. 인정할게.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럴 건 아니잖아. 진정하고 우리 대화로 해결해보자고. 진정? 대화. 저기요 아주버님, 저요 세상 둥글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구는 화내고 싶어서네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매번 우리 남편한테 돈 빌리고 안 갚고 상습이잖아요. 제가 본 것만 수십 건이에요. 가져갔으면 갚을 생각을 해야지. 남의 돈으로 호사스럽게 살면서 사람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죠. 그리고 대화로 해결될 일은 아니죠. 돈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지니 아주버님은 당황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해.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제가 아주버님 수법에 당한 게 몇 년인데요.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결혼식 끝날 때까지 안 주시면 저도 성심껏 이 결혼식 정성스레 망쳐드릴 테니까요. 아니, 하루도 못 기다려? 하루고 한 달이고 지금 몇 년 전에 빌려준 것도 안 갚으셨잖아요. 그리고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번 결혼식 친척 빼고 친구들 하객은 진짜죠? 친구들 엄청 많으신데 축의금으로 갚으시면 되겠네요. 그걸 가져갈 생각을 하다니. 그건 내가 받은 내 결혼 축하금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성의가 있는 돈을. 그 돈은 성의가 있는 돈이라 괜찮고 동생 보험금은 성의가 없는 돈이라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 돈은 목숨이 달려있는데 가져가셨잖아요. 피차 일반이에요. 계속 안 주신다고 하시면 저 내려가서 다 말해버릴게요. 제 목소리가 호텔 복도에 울리자 결국 아주버님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어. 소리 낮춰. 축의금 줄게. 그러니 좀 조용히 해. 다들 들으면 어쩔 거야. 이 결혼 파토나면 축의금도 없어. 저는 시간에 쫓기는 아주버님을 보내고 저는 축의금 받는 자리가 잘 보이도록 가까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패백하러 가기 전 잠시 들러 축의금 받던 사람에게서 가방을 받아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받아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사업한답시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사람이라 그런지 축의금도 많이 들어왔더군요. 저희한테 빌려간 돈에 한참 못 미치네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머님 편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갈게요. 그리고 제 조건을 들어주면 앞서 빌려가신 돈은 탕감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또 뭐야? 무슨 조건인데? 저와 남편에게 어떠한 금전 요구도 하지 마시고 어머님 통해서 돈 빌리는 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처럼 지내요. 앞으로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이 조건 깨지면 빚쟁이처럼 남은 금액 받으러 따라다닐 거니까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조건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지갑을 강제로 뺏긴 억울함과 짜증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안도의 숨을 몰래 쉬었습니다. 2천만 원 잊지 마세요. 그거 안 주시면 어머님 앞으로 된 집으로 대출받아서 가져갈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돈 빌려간 사람은 어머니시거든요. 어머님한테 돌려받는 게 맞죠. 그럼 굳이 이 축의금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어머니한테 드릴 테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어머님한테 드린 돈이 아주버님한테 간 걸 아니까 찾아왔고 현금이 있으니 제가 받아가는 거고요. 지금이 지나가면 또 돈 없다고 하실 거 분명하니까요. 아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 돈 충분히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뜨고 축의금을 빼앗긴 그 기분을 곱씹고 있을 아주버님을 보며 저는 생긋 웃어주었습니다. 그럼 신혼생활 즐겁게 하세요. 저를 노려보는 아주버님을 뒤로하고 속으로 즐거움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냥 돈이 아니었으니 더 소중했습니다. 저는 이 기세로 나머지 2천만 원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돈을 은행 계좌에 넣고 남편을 불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저보다 일찍 돌아와 있더군요. 자식 결혼식에 얼굴 도장만 찍고 오는 처량한 신세라니. 그래도 안쓰러운 기분보다는 본인 손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너희 여기 웬일이니? 이 집에는 오지 않기로 한 거 아니었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당신이 직접 말해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준비해온 서류를 내보이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를 파양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에 시모의 얼굴이 악독하게 변했습니다. 뭐? 네가 뭔데 파양을 하라 마라 하는 거냐? 이제껏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런 이유로 이제껏 제사며 차례며 잘 모시지 않았습니까? 합가에서 어머님 돌봐드린 것까지 하면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파양해 주세요. 절대 안 된다. 파양이라니. 누굴 바보로 하니? 너희가 나 모시기 싫어서 그런 말 하는 거 안다. 그래서 반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살지 않았니? 그 정도 시간이면 반성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딴 생각을 해?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 저희도 더 이상 어머님 모시고 살 여력이 안 돼요. 이도 병원 치료 중이라 일도 못하고 힘들다고요. 게다가 친자식도 아니라며 타박 주셨잖아요. 그냥 서로 편하게 파양하세요. 파양?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거래. 나는 죽을 때까지 너희한테 붙어 살 거야. 내가 죽을 곳이 네 집이라는 것만 알아둬라. 너는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나를 돌봐야 할 이유가 있어. 첩년의 자식을 거둬줬더니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저희에게 수발을 받으시겠다는 생각이세요? 그래, 내 자식 고생시키기는 싫으니 너한테 붙어 있어야지 어떡하니? 그럼 안 되겠네요. 어머님이 싫으시다면 재판으로 할까요? 이제껏 어머님이 남편이 제 핏줄이 아니라고 괴롭힌 것, 과도하게 금전 요구하신 것, 그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거든요. 저희는 뭐든 파양만 하면 되니까요. 나는 절대 허락 못한다. 너희는 절대로 이 집에서 못 나가. 나한테 신세진 값은 받아야지. 막무가내로 안 된다는 시모에게 저는 그분의 가장 큰 약점을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버님을 배웠어요. 결혼식장에서요.
벌써 몇 번째 결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 쪽 집안이 엄청 좋아 보이던데. 어머님이 여기에 합의하지 않으면 저는 이 길로 아주버님 장인어른 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소를 알아놨거든요. 마지막 말은 거짓이었지만 시모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명절에 와보지도 않고 집에 도움도 안 되는 장손이 뭐가 그리 좋아서 싸고 도는지. 안 된다. 네 형은 건드리지 마. 이제 마음 잡고 잘 사는 애야. 왜 그 애를 건드리는 거야? 어머님께서 파양해 주시면 건드릴 필요도 없고 아예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서류 작성하시면 우리와는 남이니까 서로 얼굴 마주칠 필요도 없어요. 아니면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어머님이 아주버님 친모이고 외방 자식인 둘째 아들 피 같은 보험금 사기쳐서 가져갔다고 말할 거예요. 악에 바친 제 말에 결국 무너진 건 시모였습니다. 그 애는 건드리지 말라며 저희를 노려보며 합의서를 작성해 주더군요. 저희는 드디어 남이 되는 첫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쾌한 시모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아주버님이 가져가신 돈 4천 중에 2천은 돌려받았어요. 나머지 2천은 어머님께 돌려받으려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주버님한테 빌려드린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빌려드렸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세요. 돈 없다. 나도 너희랑 똑같이 첫째한테 다 털어넣었어. 그러면 이 집이라도 팔아서 갚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주버님 댁으로 들어가시면 딱 좋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왜 내 새끼가 그 고생을 해야 해?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한테 잘해주셨으면 끝까지 모시고 살았을 텐데. 이제 남이라 그럴 수도 없겠네요. 어쨌든 2천만 원은 빨리 갚아주세요. 안 갚으면 아주버님한테 갚으라고 할 테니까요. 결국 파양 합의서에 사인한 시모는 며칠 뒤 2천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구한 돈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돈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남편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와 시댁 인연은 모두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고 아이도 잘 크고 있어요. 한번 시모가 저희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시모의 남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전 외삼촌이 저희에게 시모를 데려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시모의 땅 문서를 가지고 가 몰래 팔았고 시모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 있다가 그 집을 산 사람들에 의해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너희가 네 모친을 받아주면 안 되겠니? 죄송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저와 관련 없는 분이세요. 제가 모실 이유 없습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형님께 모시고 가세요. 어머님이 그리 아끼셨으니 잘 모실 겁니다. 봐라, 이 악독한 것들. 길러준 은혜도 모르는 이 망할 년놈들. 내 자식으로 키워줬더니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어머님,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어머님이세요. 그러게 차별하지 말고 잘 키워줬으면 지금쯤 저희 남편이 어머님께 잘했겠죠. 장인 장모한테도 그리 살뜰하게 대하는 이 착한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굴어서 정을 떼게 만들어요? 당신 그만해. 어쨌든 외삼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못 모셔요. 헛걸음하시게 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형님께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끊어내는 남편 말에 외삼촌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너의 형님은 얼마 전에 사기죄로 감옥 들어갔단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결혼한 여자 집안에서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고. 누님도 그놈이 친 사기에 빚쟁이들이 찾아와 난리치는 바람에 고생 좀 했다. 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누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땅 문서 갖고 도망친 놈 뭐하러 두둔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곱게 쓰셨으면 말년에 이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남이사, 마음을 곱게 쓰던 못생기게 쓰던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요? 얘들까지 안 받아주면 누님을 제가 모셔야 한다고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째서
제 자식들한테 고모까지 모시라고 해야 하냐고요? 왜 네가 모셔? 나 여기에 두고 가라. 죽더라도 여기서 죽어버릴라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자식을 어떻게 키웠으면 늙은 노모 혼자 사는 집을 몰래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제 엄마 무시하고 혼주석에 알바를 올릴 생각을 하냐고요? 사기치고 나서 누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놈팽이에요. 누님,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친자식이 저런 짓 한 거면 이미 폐륜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도 내 자식이야. 내 핏줄이라고. 그놈이 그런 짓을 했어도 나는 후회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년한테 지고 마는 거야. 외삼촌에게 한 소리 들은 시모가 되려 화를 내자 외삼촌이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후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이 시모를 모시고 갔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이 나가시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파양을 하지 않았다면 아주버님의 사기에 대한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외삼촌이 시모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진짜로 저희와 시모의 연은 끊어졌습니다. 적고 보니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의 연속이네요. 남편은 병마를 딛고 지금은 일도 다시 시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강도 같은 시댁 걱정을 하지 않으니 생활이 여유로워졌어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쁜 놈이 없는 사람 등쳐먹는 사기꾼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인연을 끊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